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주식 파트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앞선 시간까지 이제 액티브한 전략, 패시브한 전략까지 해서 주식과 관련되어 주요 내용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 관련되어진 이상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포트폴리오 운용과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항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좀 풀어가 볼게요. 네,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수익 위험 구조 변경을 위한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네요. 자,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또 어떤 이야기냐면 항상 이제 주식이라던가 포트폴리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면 얘를 갖다가 직접 거래하지 말고 파생 상품화 시켜서 거래하자라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어디에 가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은 이제 파생에 대한 이해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예를 들어서 주식 운영할 거예요. 1,00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1,000억을 운영한다고 하면 뭐 한 700억을 주식에 투자하고 200억 정도를 채권 매수하고 50억을 좀 대안 투자에 넣고 50억은 현금 포지션을 유지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1,000억으로 돌린다라고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파생이라는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면요, 얘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왜 비효율적이냐면 첫 번째, 사이즈가 너무 커요. 사이즈가 크다라는 건 1,000억을 전부 계속 투입했다 뺐다 투입했다 넣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컸을 때 문제점들은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한 번 사고 파는데 내는 수수료 세금들이 1,000억과 뭐 10억을 비교했을 때 1,000억이랑 10억은 100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수료라든가 이런 사이즈가 큰 문제점들이 생기고,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냐면요, 이제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럼 이 하락 포지션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미리 공매도 쳐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 공매도 또한 어떤 주식들을 빌려다가 갖다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수단들도 마땅치가 않다라는 게 문제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파생을 해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첫 번째 파생 상품은요,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0억을 갖다가 운영을 할 때 대략 10% 내외니까 100억 정도만 증거금 계좌에다가 납부를 하면 이거의 10배 레버리지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70억, 20억, 5억, 5억. 예를 들면 얘네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수한다면 이 정도만 매수하면 이 70억이 700억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오르면 700억에 10%면 70억 이익이잖아요. 여기서도 10% 오르면 70억 이익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요? 수수료도 줄어들고 사이즈도 줄일 수 있죠. 됐죠? 두 번째요. 여기는 해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파생 상품 파트 들어가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생 또한요, 가장 주요한 목적은 해지 목적이 1번이에요. 해지와 차익 거래가 기본이에요. 해지랑 차익 거래가 기본인 건 어떤 소리냐면, 자, 해지라는 것 자체는요, 현물이라던가 현물을 매수했거나 또는 향후 가격의 변동이죠. 그냥 가격 변동으로 놓고 두 개로 나눌게요. 가격 변동이요. 가격 변동은 가격이 상승, 가격 하락. 이 두 가지 리스크를요, 우리가 선물, 매수 또는 매도 또는 옵션에서 풋, 콜, 반대로 풋, 콜, 그렇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다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반대 포지션을 미리 취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통해서 가격 리스크를 피할 수도 있고, 차익 거래는 또 뭐냐면요, 실제 가격과 내재 가치, 이 둘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해요. 뭐 내재 가치가 1,000원인데 실제 가격이 900원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 100원 발생하죠.
그러니까 얘 갖다가 팔아서 떨어뜨리고 얘 갖다가 매수해서 올리고 그래갖고 950원이라는 균형 가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차익 거래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애가 시장에 참여했을 때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익이랑 위험 구조를 변경시키겠다라는 건 기존의 주식만 사면 매수 포지션 취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만 이익을 보지만 우리가 파생이라는 것들을 들어가면 주가가 하락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풋옵션 매수 이런 것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매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수익과 위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파생을 결합시켰을 때. 그런 관점에서 19번 문제에서 이제 줄을 다루는 건 주식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반드시 파생 상품을 결합시켜서 리스크는 없애고 수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구축해보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문제를 풀 때도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랑 파생 상품이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계속 놓고 보는 거예요. 볼게요. 수익 위험 구조 변경을 위한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다른 특성을 갖는 파생 상품과 결합함으로써 그렇죠? 주식하고 파생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다양한 수익과 위험 구조를 갖는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그 우리 CPPI나 OBPI에서 제가 프로텍티브 풋 기억나요? 선물 매수, 풋 매수하면 그렇죠? 가격 하락 리스크는 여기에서 완벽하게 제거시켜주고 가격 상승에 대한 이득만 다 가져간다고. 그런 전략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됐죠? 2번. 파생 상품 이용의 한계점은 만기가 다양하지 않으며 근데 이제 이러한 게 장점이면 문제점은요. 내가 주식 운용을 나는 2년 뭐 3개월만 하고 싶은데 2년 3개월짜리 파생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70억만 들어갔는데 이익이 10% 남은 제가 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손해 10% 나면 원금 싹 날아가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크다는 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번에서 한계점, 단점에서는 만기가 다양하지 않고 거래 비용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과 과거 자료 사용으로 인한 차이 등이 존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계속해서 3번이에요. 델타 해칭이에요. 우리 델타 배웠죠? OBPI 하면서 제가 풋옵션의 델타 배웠어요. 기초 자산이 움직일 때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민감도 지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민감도를 이용한 해칭이니까 OBPI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해칭은 투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거래로 인한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 보면 델타 해칭은요. 투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만기와 관련되어진 부분들 가능하지만 뒤에 거래로 인한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줄어드는 거지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 포지션 해지에 나가거나 옵션 매수할 때요. 옵션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오답. 계속 4번. 델타 해칭은 파생 상품 이용 시 한계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 됐나요? 그래서 19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요. 델타 해칭에 대한 개념과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결합시켜버리면요. 문제는 수월해져요. 교재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19번 문제 하단에 보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 수익 위험 구조 변경을 위한 운용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핵심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에 파생을 결합시키자 이 얘기예요. 운영 방법. 파생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수익 위험 구조를 갖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델타 해칭이 대표적인 것으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전략이다. 이 델타 해칭 우리 프로텍티브 풋 생각해요. 계속 이 방어적 풋 전략. 이게 델타 해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파생 상품 이용 시 한계점이에요. 첫 번째, 만기가 다양하지 않고요. 두 번째, 거래 비용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과거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를 쓰자? 델타 해칭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파생을 직접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파생의 장점을 갖고 있죠.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지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수수료가 올라가고 레버리지가 너무 크고 이래버리니까 파생을 직접 결합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뒤에 가서 이제 델타 해칭 전략 쓰자는 거예요. 파생을 실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감도를 이용하자. 됐죠? 그래서 제가 OBPI 전략 조금 생각하고 계시라고 했어요. OBPI 전략. 우리 옵션을 실제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옵션의 민감도 지표를 이용해서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이거에 대한 밸런싱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거가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 해칭의 장점이요.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두 번째, 사전에 지불되는 돈이 없어요. 일단 먼저 돈을 안 내도 돼요. 세 번째, 운영기간 동안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익 위험 구조를 결정하고요. 마지막, 현물 액티브 운영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도 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수익 위험 구조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델타 해칭에 따른 매매 수수료 과다 발생.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문제가 없었는데 리스크 발생했을 때 풋을 사거나 콜을 사야 된다면 그 옵션을 사는 비용들이요,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실제 모수가 미래 모수보다 불리하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19번 문제는 흐름은 이래요. 주식만 운용하면 문제가 있어. 주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파생 상품이야. 근데 파생 상품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델타 해칭을 쓰자. 됐죠? 이때 델타 해칭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래라고 보는 게 19번 문제예요. 돼요? 흐름을 갖고 좀 보셔야지 이 스토리의 흐름 없이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20번 문제. 다음 중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20번 문제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 어떻게 하냐 이건데, 요것도 그 제가 대한투자인가 해외증권 투자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했어요. 우리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죠. 교재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이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그 각 자산의 특징들을 학습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우리가 리스크, 위험과 수익, 상관, 관계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을 때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보험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요. 이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액티브한 운용을 할 거냐, 패시브한 운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고. 요거에 대한 운용 결과를 성과 분석을 통해서 위험, 조정, 성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그 투자자산 운용사 교재의 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법규와 윤리사항들이 다 지배되어지고요. 자, 이제 뭐가 빠졌냐면 각각의 주식과 채권과 파생상품의 운용, 그리고 대한투자나 해외증권 투자가 빠져있죠. 가장 어렵게 우리가 공부했었던 걔네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때 어떻게, 여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얘가 자산 배분하고 얘가 종목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할 때 이제 이러한 이론들이 다 결합되는 거예요. 주식, 채권, 뭐 파생의 밸런스는 어떻게 가져갈 거며 수익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해외 증권 투자나 대한 투자가 들어왔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 여기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투자자산 운용사의 기본이에요. 20번 문제가요.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여기.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성과 분석까지 요 파트를. 돼요? 네, 설명 다 했네요. 20번 문제. 네,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투자자의 목적과 맞는, 목적과 환경에 맞는 목표 설정이다. 그죠? 이제 여기에 지금 뭐를 포함을 안 시켰냐면, 이제 포함을 안 시켰다기보다는 안 써놨죠? 우리 배우긴 배웠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투자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갖고 있는 목표와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들, 이런 것들이 제일 1번이에요. 이게 주식 포트폴리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얘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주식이란 말만 붙은 거예요. 2번,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 중 투자 유니버스의 목적은 투자 부적합 종목을 걸러내기 위해서이다. 자, 투자 유니버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배웠었던 그 자산 집단, 자산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산 집단이나 자산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동질성이니 분산 가능성이니 포괄성이니 뭐 베타성이니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이때 여기 이제 집어넣고 필요 없는 애들 빼내는 건데, 요 2번 보기에서 우리가 되게 주의할 점들은 뭐냐면요. 투자 부적합 종목을 빼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때 애매한 거 있어요. 얘는
적합한 것도 아니고 부적합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절대 빼면 안 된다로 알아두세요. 애매하면 빼라가 아니라 애매하면 냅둬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분산 투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런 분산 투자 효과들이. 아시겠죠? 3번. 투자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뭐를 해내야 되냐면 여기서 벤치마크 설정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 잡은 이 밸런스랑 벤치마크의 밸런스를 비교해서 성과 분석, 성과 평가를 하는 거니까.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전략적 자산 배분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번에 투자 유니버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똑같은 수준의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하나 구축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모양을 하나 구축해서 이 둘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모델 포트폴리오, 벤치마크와 실제 운용 자산 간의 격차, 괴리를 줄여가는 게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목적이고, 맞죠?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이것도 기억나셔야 돼요. 앞선 시간에 풀었을 때 나왔던 보기들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죠. 4번, 리밸런싱은 주가 변동으로 인해 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다시 최적으로 바꾸는 건 리밸런싱이 아니라 업그레이딩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0번 문제에 관련되어져서 하단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답은 이제 4번이고요.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 과정이라고 나와져 있어서 개요 나오고 구성 과정에 그 첫 번째 땡 보시면 투자 유니버스 부족한 거 골라내고요. 두 번째 그 모델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설정하고요. 세 번째 실제로 이제 내가 운영할 포트폴리오 만들고 다섯 번째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 수익 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성과 측정을 통해서 계속 재조정을 하는데 재조정하는 방식이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이 있어요. 됐죠?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가면은 주가 변동으로 이 갭이 벌어지면 갭을 계속 메꿔가는 게 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건 균형을 잡는다는 뜻이니까 벌어진 갭을 또는 좁아진 갭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 복구한다. 우리 그 패시브 운용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벤치마크의 움직임이면 나의 실제 운용 자산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쑥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이때 이제 뭐 한다 이거예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얘를 다시 이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이 격차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리밸런싱. 그리고 지금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로 계속 바꾸는 건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업그레이딩이에요. 상황이 달라져서 수익 구조가 틀려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나가는 걸 갖다 끄집어 내릴 게 아니라 야 내가 따라가든가 상황을 봐서 최적 상태로 다시 바꿔보자.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좌상향으로 계속 이동시키자. 이런 개념이 돼요. 그게 업그레이딩이에요. 됐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요. 흐름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산 집단이나 뭐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21번 종목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요게 또 그 상향식 하향식이 또 나와요. 자, 상향식 하향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세 군데에서 또 출제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 파트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요 분석 파트에서 뭐 바텀업이니 탑다운 방식이니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 주식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얘랑 얘는 그냥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주식 파트가 조금 달라요. 주식 파트에서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전술적 자산 배분과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연관을 시켜요. 요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연결되냐? 얘를 이제 보는 게 주식 파트에서 주요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 3회 이내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요. 자, 보면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은 뭐였어요? 단기적인 배분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거였고,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거였어요. 그럼 저평가됐고 고평가됐고 이러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거,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너무 낮은 애, 너무 높은 애, 이런 애들 사고 판다는 소리잖아요. 됐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는 뭐를 제일 중요시한다? 그렇죠? 종목 선정, 투자 시점, 그 종목의 테마, 이런 애들 중시한다고요. 자,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상향식, 하향식이라고 봤을 때 제가 항상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향식은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식, 하향식은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하향식이에요. 시작점인 요 밑에가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가 종목을 중요시하는 거고, 이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이 시장 전체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향식은 뭐가 중요하다? 개별 종목이 중요해.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하고 상향식 접근법이 상당히 흡사한 형태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네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시장의 어떤 변수들이라던가 가정들을 바탕으로 뭐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 전체 움직이면서의 자산 배분을 결정하고, 이 결정되어진 자산 배분은 쉽게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지 않겠다 이거예요. 상당히 패시브한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이 만약에 확 틀어진다면, 가정이 바뀐다면 그때는 따라갈게. 되죠? 뭐를 중시한다? 그렇죠? 시장 전체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과 하향식 방식이 상당히 흡사한 형태를 갖는다. 돼요? 이 두 가지만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볼게요. 21번. 종목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종목 선정 시 유의할 점은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벤치마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뭐 도덕적인 얘기죠. 이게 우리 그 투자라던가 이쪽에서 이 보기 1번이요. 이게 뭐랑 비슷한 얘기냐면은, 뭐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도덕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FM이니까 알아두세요.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종목 선정보다는 투자 목표에 적합한 자산 배분을 강조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는 상향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 종목 선정보다는 투자 목표에 적합한 자산 배분을 강조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 맞아요. 근데 전략적 자산 배분은 누구랑 같다고요? 그렇죠? 하향식이랑 같다고요. 근데 지금 보기 2번에 보면 상향식을 주로 쓴다니까 2번이 그래서 땡. 아시겠죠? 3번. 상향식은요, 시장 전체 움직임보다 개별 종목의 저평가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거. 개별 종목이 얼마나 저평가됐냐. 저평가된 애 매수하고 고평가된 거 팔아서 초과 수익 내겠다. 상향식. 전술적 자산 배분, 액티브 운용. 계속 묶으세요. 하나로. 4번. 돈을 잃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상향식 방법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이거 보고 투자하면 그 바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시장 전체 움직임을 보지 않고 뭐만 봐라? 저 개별 종목만 봐라. 시장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아도 그 중에서 오르는 애는 오른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2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관점의 변화를 조금 갖고 문항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22번 문제. 다음 중 성격이 같은 이상현상끼리 적절하게 묶인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이상현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상현상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 소리예요. 시장이 효율적이면은요, 가격에 괴리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일정하게 쭉 가다가 12월이 되면 하락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얘가 1월이 딱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걸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거든요. 실은 국내에서는 잘 관측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관측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세금 문제라던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양도세가 있으니까요. 12월 말에 손실나고 있던 주식들이라던가 이런 거 다 처분해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익 봤던 거랑 손실 봤던 거를 서로 상계해갖고 세금 처리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 파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도 주식에 대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문화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갖다 팔고 배당 끝나고 나면 이제 싹 다 갖다 파는 거죠. 그리고 연휴를 즐기고 다시 와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1월 효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장이 효율적이면은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 수는 있지만 팔아도 살아도 똑같은 가격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보통 이상현상이라고 불러요. 이상현상의 우리가 그 형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보가 비효율적이다 이 소리요. 정보 비효율적 그룹의 대표적인 게 이런 1월 효과라던가 또는 소형주, 동전 주식들이 있죠. 뭐 100원짜리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더 많이 오르더라. 시장이 상승할 때 소형주 효과고요. 또 이제 그 소외된 기업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회사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더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교재 한번 보시면은요. 그 하단에 이상현상이라고 해서 정보 비효율 그룹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상대적인 저가주 그룹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퍼, 저PBR 이런 것들이 상대적 저가주 효과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률 역전 그룹. 수익률이 뒤바뀐다. 그래서 보시면 장기적인 수익률이 역전되거나 저베타 효과 꼭 좀 기억하세요. 이 저베타가 위에 있는 저퍼, 저PBR하고 그렇게 같이 묶여요. 저로 시작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 됐죠? 그럼 이제 22번에서는 성격이 같은 애들끼리 묶은 걸 물어보네요. 그러면 가에 있는 저퍼랑 마에 있는 저 PBR이 여기 있는 상대적 저가 가, 마 묶이고요. 여기 있는 1월 효과랑 소형주 효과가 여기 1번에 있는 정보 비효율 그룹 그리고 다의 저 베타는 따로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나랑 라가 묶인 애들을 봤더니 없고요. 가랑 마가 묶인 애 있나 보니까 2번에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이상현상 중에 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 전체를 갖다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그 카테고리별 묶음이 가능하니 이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요? 예,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이런 이상현상과 같은 부분들도 한 번씩 출제를 하니까요. 세 가지 그룹별로만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23번 다음 중 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이 23번 문제도요. 우리 앞서 봤었던 그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연결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이 전전 문제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운영되고 업그레이딩, 리밸런싱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의 연속적인 문제인데 한 두 가지 정도만 거기다 추가적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보기 1번에 있는 가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성장 스타일이에요. 이거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가치평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가치평가는 어디에서 한번 들었었냐면 역투자 전략, 가치평가, 가치투자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죠.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요. 그러니까 가치투자 스타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를 매도하는 전략이 가치투자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또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갖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치투자 스타일이에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가치투자는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성장투자는 배당으로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가는 거예요. 땡 하고. 아시겠죠? 배당 이익이나 주가 상승 이익 즉 현재 이익에 집중하는 스타일은 전부 다 가치투자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저평가되네. 지금 당장 배당 잘 주는 애. 반면에 성장투자 스타일은요. 이익에 탄력성에 투자한다고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 이 소리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탄력적으로 더욱더 크게 탄성이 붙어서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게 성장투자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1번에 가치 투자 스타일은 매매 회전율이 낮으나 성장 투자 스타일은 매매 회전율이 높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혼란을 조금 겪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얘가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고 얘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평가 매수하고 고평가 매도한다는 게 매매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치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이 기업의 주가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가치 투자 스타일이에요. 우리 이제 요 보기 1번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워렌 버핏을 떠올리세요. 그렇죠? 워렌 버핏의 투자가 가치 투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코카콜라니 뭐니 이런 거 매수할 때 사갖고 1년 있다 파는 경우가 없어요. 맞죠? 산 다음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다고요. 그 주가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치 투자 스타일은 매매 회전율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배당을 받거나 그 다음 기간에 수익률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낮고, 성장 투자 스타일은 이익의 탄력성에 투자한다니까 얘가 그럼 투자했다가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들의 매매를 계속하는 게 성장 투자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구분을 이렇게 보시고 매매 회전율 볼 때는 살짝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매매 회전율에 대한 설명드리니까요. 돼요? 네. 자, 계속해서 2번. 벤치마크는 펀드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실제 운용 목표와 부합되는 운용상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벤치마크의 특성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전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됐죠? 계속 3번. 위험은 투자자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로서 정보 비율과 바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정보 비율과 바를 통해서요,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같이 알아두세요. 4번. 투자 가능 종목군 중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종목은 제외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요건 제가 앞에서 그 투자 유니버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확실하지 않은 거는 빼라 빼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근데 지금 여기 빼라라고 나오니까 4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2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에서는요, 이런 투자 유니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교재 잠깐 보시면은요, 그 중간에 위험에 대한 정보 비율이나 바, 이 부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매매 비용과 매매 원칙에 대한 부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 스타일과 성장 투자에 대한 개념들, 이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 가치랑 성장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24번. 다음 중 주식 포트폴리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얘도 이제 보기를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잡아볼까요? 1번. 포트폴리오 모형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가는 모형이죠. 투자 대상의 위험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리스크 모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를 희생하지 않고 수익을 희생하지 않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니까 리스크 모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됐죠? 2번이요. 다중 요인 모형은 위험을 베타, 성장성, 레버리지 등 비체계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자, 요건데요. 우리 이제 CAPM 있죠? CAPM이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베타를 곱하고 마켓 수익률에서 다시 또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해서 결정하는 게 CAPM이에요. 자, 근데 얘가 모든 자산들을 다 계산할 줄 알았는데 얘가 생각보다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은 뭐냐면 바로 얘예요. 베타가 뭐예요? 체계적 위험. 얘 한계점은 뭐냐면 네가 계산한 베타가 맞아,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해요? 최적화라고 했었죠.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건 최적화라고 했고, 언제나 최적화의 오류로 인해서 불안정한 해를 갖는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베타를 한 가지 변수만 갖다가 자산 가격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귀 모형으로 바꾸면은요, 뭐 Y는 알파에다가 뭐 X 곱하기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변수를 하나만 갖다 넣지 말고 여기다가 베타2도 넣고 베타1은 베타2, 베타3 이래서 뭐 그 기업의 사이즈, 뭐 배당률, 뭐 여기 있는 보기 예시라면 성장성,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기업의 리스크 정도를 판단해 보자라는 게 다중 요인 모형이에요.
CAPM의 한계점들을 한계를 보완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중요인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T 모형, 다중요인 모형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베타나 성장성이나 레버리지나 기업의 크기 등등으로 나누어 보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여야 돼요? 핵심은 근데 체계적 위험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비체계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그러죠. 비체계적 요인은 절대로 리스크에 대한 리턴. 우리 리턴에 대한 리스크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 애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오답이 돼요. 다요인 모형이든 뭐든 나오면 수익을 계산하는 프라이싱 모델들이죠. 가격 결정 모형에서 쓰는 리스크는요. 항상 체계적 위험이에요. 요 정의는 바뀌진 않아요. 됐죠? 예, 그래서 24번에는 2번 오답이고요. 3번. 2차 함수 최적화 모형은 기대 수익과 추정 위험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애들. 최적화 문제점들이에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 값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정을 정하는 거예요. 금리는 3%, 시장은 효율적, 합리적인 투자자, 뭐 이런 가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갖다 놓고 이럴 경우에 뭐 이렇다면 이 자산의 수익은 몇 프로 이렇게 만드는 게 2차 함수 최적화 모형이에요. 4번 선형 계획 모형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 선형 계획 모형이에요. 됐죠? 그래서 각각 모형들의 특징들 보시면서 APT 모형, 다중요인 모형은 반드시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그 다요인으로 바라본다.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24번에는요. 정답이 2번이고요. 교재 잠깐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교재 주식 포트폴리오 모형 위에 그래서 다중요인, 2차 함수 최적화, 선형 계획 모형 이런 것들 나와져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국내 주식 펀드의 운용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보기 조금만 보세요. 요거. 얘는 이제 뭐 볼 거냐면 두 번째 땡에 있는 초과 수익과 잔차 위험을 조금 볼게요. 첫 번째 땡 봐보세요. 패시브 펀드의 잔차 위험은요. 액티브 펀드의 잔차 위험보다 현저히 낮아요. 당연하겠죠. 패시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잔차 위험이라는 거 조금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 정보 비율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죠. 이게 위험 조정 성과 평가에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이 정보 비율의 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게 에러텀이라고 하는 잔차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차는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말로 바꾸면 위험의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자산들이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했을 때 요 밴드 범위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평균 0이라고 놓으면 얘가 위험이거든요. 그럼 이 위험을 추종해 나가는 게 이 모형과의 괴리예요. 근데 이 잔차가 이 괴리가 벌어질 수 있는 것들 이만큼 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잔차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했는데 그 위험을 추종하지 못할 위험을 에러텀이다라고 불러요. 잔차 위험.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험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액티브와 패시브를요. 표준 편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조건 얘가 높고 얘는 무조건 낮아요. 표준 편차라는 관점에서 패시브는 시장을 계속 따라가게 하지 시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에러텀이라는 잔차 위험은요. 액티브와 패시브를 비교했을 때 얘가 높을 수도 있고 얘도 높을 수 있는 거예요. 평균보다 멀어질 거리니까. 일반적으로 액티브가 높겠지만 무조건 액티브가 높진 않다 이거예요. 표준 편차랑 잔차 위험에 대한 정의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교재 다시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패시브 펀드들의 잔차 위험은 액티브 펀드의 잔차 위험보다 현저히 낮으며 그래프상 겹치지 않음. 그래서 패시브 펀드들의 수익률은 집중화, 액티브 펀드들의 수익률은 폭넓게. 세 번째, 잔차 위험이 낮은 패시브 펀드들의 초과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에 비해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의 초과 수익이 액티브에 비해서 낮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해요. 이게 잔차 위험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기준보다 떨어지는 건데 채권도 기본 수익률이 있지만 CDS 그 크레딧 디폴트 발생하면은요. 채권 수익률 급락해 버린다고요. 그럼 주식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네 번째, 패시브 펀드에서 잔차 위험은 체계적 위험의 변동이 없기에 잔차 위험의 크기와 초과 수익의 관계가 거의 없다. 네 번째, 액티브 펀드에서 잔차 위험은 체계적 위험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잔차 위험이 클수록 초과 수익률도 다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잔차 위험이 요 괴뢰라고 했으니까 얘가 커지면 체계적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어서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돼요? 네. 그래서 요 지금 하단에 읽어드렸던 초과 수익과 잔차 위험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주식 파트 핵심 포인트에서 문제 다 정리 끝이에요.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핵심 포인트 문제 마무리하고요. 계속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에서 주요한 문제들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출제 예상 문제 1번 볼까요? 주식 투자의 중요성. 기억나셔야죠? 주식 채권. 채권이 안정적, 주식은 위험. 그러나 얘네들의 수익률은 거의 비슷.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이 우월한 자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0에 가깝기 때문에 합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자, 보기 1번. 주식은 전통적으로 고수익 고위험. 맞고요. 2번. 주식의 변동성은 채권의 10배. 수익률의 차이는 없다. 맞고요. 3번. 최근 들어 패시브 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땡. 아시겠죠?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라. 주식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거의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돼요? 네. 계속 이어서 볼게요. 5번. 자산 집단의 성격 중 각 자산 집단은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게 뭐예요? 분산 가능성,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게 풀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출제 예상 문제는 최대한 시험에 가까운 형태의 단답형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딱 보자마자 팍팍 떠올라야 돼요. 그게 안 떠오르면 아직 앞에 있는 그 학습들이 조금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6번. 다음 중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가나다라에서 추세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근본적 분석법, 시장 공통 예측치 사용법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기억이에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예측한다. 니은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으로 디귿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 리을. 과거의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하여 미래 수익률을 사용한다. 지금 이제 여기들 보면 가나다라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한두 가지가 잡히죠. 예를 들어 추세는요. 이렇게 추세를 분석하는 거고요. 리을에서. 자, 여기 이제 나에 있는 시나리오 분석법은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디귿에 경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짜겠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 다에 있는 근본적 분석 방법은요. 기억에 있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발생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공통 예측치는요. 참여자들 간의 공통적인 니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것들이 단어끼리 연결되어지는 키워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가랑 니을, 나랑 디귿, 다랑 기억, 라하고 니은.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 배분 전략. 자산 배분에는 전술, 전략, 전술, 보험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장기적인 기금 내 자산 집단별 투자 비중과 중기적으로 각 자산 집단이 변화할 수 있는 투자 비율의 한계를 결정한다. 장기적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 전부 다 그렇죠. 전략적 자산 배분 8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 다음 문제 9번.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본으로 가져가요. 올바르지 못한 거. 1번.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높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여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1번부터 바로 땡이죠. 웃음이 나올 정도의 복이에요. 지배 원리가 반대로 됐어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은 낮아야 되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게 좋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번 오답이고요. 2번. 여러 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수익률과 위험의 공간에서 연속선으로 연결하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되고 그렇죠? 그 선상에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고요. 계속 3번. 기대 수익 위험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최적화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번. 만약 효율적 투자 기회 선상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이런 걸로 인한 오류가 생긴다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은 선이 아닌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퍼지 투자 기회선이라고 부른다까지 알아두세요. 퍼지 투자 기회선의 면은요. 오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커진다. 됐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1번.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 매매를 통해서 단계적 초과 수익. 그렇죠? 그 과잉 반응이라던가 평균 회귀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한다. 기본 개념 놓고 볼게요. 1번.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야죠. 먼저 바꿔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2번. 저평가된 자산 매수,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땡.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술 전략에서는요.
이런 저평가매수 고평가 매도에 자꾸 속지 마시고 기본 원칙인 시장 수익률, 효율적이다 이런 단어들 좀 많이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시장 수익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1번에는 2번 오답이고요. 3번 연간이나 분기와 같은 일정 주기마다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적극적 투자 전략이고요. 4번 운용자 책임하에 구성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됐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2번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사용되는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전술적 자산 배분 사고 파는 애예요. 가의 과잉 반응, 나의 역투자, 마의 평균 반전 요 세 가지가 전술적 자산 배분의 핵심이죠. 자 인덱스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포트폴리오 전략도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 아닌 가, 나, 마네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가, 나, 마. 그렇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8번.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CPPI 전략이에요. 가,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각 시점별 최저보정 가치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계속해서 2번. 각 시점별 최저보정 가치는요. 무위험 수익률만큼 매일 증가된다. 그렇죠? 최저보정 가치의 현가를 예를 들어 땡기면 무위험 수익률만큼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예. 3번 계산 과정이 매우 간단하면 블랙숄드 옵션 모형이나 변동성 추정은 필요하지 않고요. 4번 투자 기간이 반드시 사전에 정해져야 된다. 땡이요. CPPI 전략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투자 기간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21번. 다음 중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1번의 액티브 운용은 평균적인 성과가 벤치마크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실증 분석에 따라 패시브 운용이 관심을 끌게 되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액티브를 백날해봐야 패시브를 못 이기니까 점점 패시브가 유행이다. 2번 액티브 운용과 패시브 운용의 장점을 결합한 이넨스드 인덱스 운용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땡이죠. 이넨스드 인덱스는요. 인덱스 플러스 알파 펀드예요. 벤치마크보다 더 나은 성과를 추정한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패시브 운용은 투자 대상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나 위험을 반영하여 주식 구성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4번 액티브 운용은 벤치마크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용 방식이다. 맞죠? 21번의 정답은요. 2번이고요. 핵심은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나은 성과를 원한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알파 펀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26번 이넨스드 인덱스 펀드. 그렇죠? 이제 준 액티브 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살리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인덱스 플러스 알파 펀드다. 방금 앞에 문제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1번 맞고요. 2번 이넨스드 인덱스 펀드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수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렇죠?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나은 지수를 벤치마크로 모방해서 따라가는 게 이넨스드 인덱스 펀드예요. 3번 매매 신호가 발생하면 초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발생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땡이죠. 이넨스드 인덱스 펀드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는 전략은 매매 지연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고 팔아버리면 수수료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한 템포만 쉬고 가자. 됐죠? 그래서 26번에는 3번 오답이고요. 4번 시장의 예측치를 액티브 운용의 장점과 낮은 비용 및 원칙을 유지하는 패시브 운용의 장점을 모두 취하라는 전략 이넨스드 인덱스 펀드. 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2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땡 어떤 형식으로든 개별 종목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기법을 갖고 있고요. 섹터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겠대요. 이 얘기는 뭐를 중요하게 보겠다? 개별 종목을 중요하게 보겠다. 그러면 아래가 중요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쵸? 상향식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의 상향식. 그렇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중요시하냐, 시장을 중요시하냐 갖다 놓고 상향식, 하향식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30번 이상현상과 종목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이상현상이란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게 이상현상이에요. 두 번째 정보 비효율 그룹에는 무시된 기업, 소형주 효과 등이 있고요. 3번 상대적 저가주 효과 그룹에는 저퍼, 저PBR, 저베타 효과가 있다. 땡이네요. 우리 여기 있는 저베타 효과는 수익률 역전 그룹에 들어가죠. 4번 수익률 역전 그룹에는 잔차 수익률 역전, 고유 수익률 역전 현상 등이 있다. 됐어요.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주식과 관련되어진 주식 운용,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한번 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수익률을 결정하거나 가격 결정 모형들은
이 부분 저희 주식 파트에서 보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산 투자나 기본적 분석 파트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운용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하다가 보면 살짝 얘는 성과평가에 가까운데 분산 투자에 가까운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주식과 연관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물어보니까요, 포인트들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주식 정리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채권 파트에서 한번 찾아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해외 증권 투자 운용 그리고 투자 전략 파트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해외 증권 투자도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해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목적이에요. 왜 해외 증권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바라볼 때는요, 앞서 분산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접근돼야 돼요. 그래서 해외 증권 투자를 보는데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부족하다? 그럼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대안 투자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이 위험이 총 위험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가 바로 총 위험이 되는 건데요. 이 총 위험을 우리가 그래프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여기가 위험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가 종목의 수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넣으면 이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이 위험이 쭉 떨어져 가는 거예요. 돼요? 이때 위험을 이렇게 A 구간, B 구간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이 되는 거고요. 여기 하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체계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친 게 바로 이 총 위험이라는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네. 이때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종목을 무한대로 갖다가 편입시켜서 섞어버린다면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싹 다 제거가 되고, 제거된다, 분산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비체계적 위험은 전부 다 분산시켜버리고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되니까 이 체계적 위험이 내가 감당할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보자 이거예요. 위험을 봤으니까 수익이라는 관점을 또 바라봐 볼게요. 수익은 이제 위험을 배우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이 바로 수익이에요. 내가 더 위험한 자산을 가질수록, 더욱더 위험한 자산을 가질수록 나의 수익은 높아지고 더 높아져요. 맞죠?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갔다 보면 위험이 실제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위험이 10이라고 놓고 보고요. 이때 비체계적 위험이 7 정도 될 거고 체계적 위험이 3 정도 돼요. 그럼 나는 10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3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3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맞는다 이 소리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없애는 게 맞는 거니까. 이거 못 없앤다면 네 책임이야. 네가 분산 투자 못하고 네가 테마주 같은 거 사고 몰빵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종목을 나누고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이 리스크는 없어지고 3만 너가 감당할 거니까 나는 뭐에 대해서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만을 뭘로 지급하겠다?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수익과 위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어디랑 연결하겠다? 여기 있는 해외 증권 투자하고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외 증권 투자로 연결을 하면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선이요. 국내 투자자예요. 국내 투자만 하는 투자자예요.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지금 연두색으로 그은 선이요.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뭐를 의미해요? 뭐가 더 낮아졌어요? 원래 체계적 위험 수준이 3이었는데 더 낮아졌죠. 예를 들면 2로.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커진다고 보면 비체계적 위험이 8로 커지고
얘는 2로 낮아지고. 됐죠? 그러면 해외 증권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이 낮아지니까 보상이 더 낮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요. 왜? 분산 투자 이론에 의하면 위험은 낮추되 뭐는? 그렇죠. 수익률을 유지하는 게 분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 둘 다 똑같은 수익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외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게 분산 투자 이론이에요. 됐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과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핵심은요.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요. 맞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외 증권 투자하니까 리스크는 낮아졌는데 리턴은 똑같다 이거예요. 국내 투자하는 사람하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해외 증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이해도 수익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개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좀 반드시 넣어주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뭘 풀 거냐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국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누가 더 체계적 위험이 높고 낮고 누구의 기대 수익이 높고 낮고 이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니까 해외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되게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문제를 해외 증권 투자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이거 첫 번째 정리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익은 무조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거 두 번째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동일 수준의 수익률과 위험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감소시킨 위험만큼 위험을 추가시킨다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준만큼 리스크를 내가 얻을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2도 낮아졌는데 아니 나 3만큼 올려볼게. 그럼 더 위험한 자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러한 개념들 두 가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자 하나만 더요. 체계적 위험 여기다가 할게요.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감당할 위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베타예요. 바로 우리 CAPM에서 배우는 베타. 아시겠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베타인데 이 베타는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시장의 변화분의 개별 자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 민감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냐. 시장이 1% 움직였을 때 내 자산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도 우리는 베타를 사용한다.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지금 설명드린 게 우리 분산투자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 하나만 딱 빠졌어요. 그렇죠? 이제 상관관계만 추가시켜 볼까요? 이 내용에다가 상관관계는 요 위험을 낮추는 방식들인데 지금 요 방식 리스크를 그러면 최대한 낮춰서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려면은요 종목 수를 무한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종목에 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씩.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한 주씩 다 사면 코스피랑 똑같아질 거고 시장의 움직임하고 그대로 갈 거예요. 맞죠?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문제는 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리스크가 변경돼요. 그럼 뭐는 팔고 뭐는 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자?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 한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 첫 번째 무한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방식. 두 번째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이제 로라고 하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 상관관계는 두 자산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와 B가 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1이라는 건 A랑 B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지 리스크 회피가 되고요. 똑같이 움직이면 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분산 투자 효과는 없는 거죠. 이러한 방식들까지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 파트를 학습을 할 때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 내용은 대한투자에서도 한번 설명했었고 해외 증권 투자에서도 또 설명하니까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한번 칠판 정리하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네.
1번이요. 다음 중 국제 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럼 이제 앞선 시간에 제가 인트로에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갖고 한번 볼까요? 우리 분산 투자라는 거 체계적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분산 투자에서 죄송해요. 비체계적 위험을 낮추는 게 분산 투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면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더하면 해외 증권 투자를 더한다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 또한 조금은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져가면 낮아진 위험 또는 높아지는 수익 두 가지죠. 위험이 낮아졌다는 건 수익을 고정시켜 놓고 리스크를 낮춘 거죠. 분산 투자니까. 높아진 수익이라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상대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요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우리 효율적 투자기 예선이라는 이렇게 생겨져 있는 효율적 투자기 예선이에요. 얘가 위험이고 얘가 수익이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은 더 올라갈 거고 리스크는 더 낮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원래 이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던 효율적 투자기 예선이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위험은 낮아지고 수익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좌상향으로 이동되면 위험은 낮아지고 수익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효율적 투자기 예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됐어요? 네. 하단에 있는 내용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볼게요. 1번.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과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 둘 합치면 총 위험이고요. 2번. 개별 주식과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체계적 위험은 작아진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체계적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체계적 위험은 또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베타로서 민감도라고도 표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베타가 되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분의 개별 자산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얘가 올라갈수록 얘가 같이 올라간다는 건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우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2번 오답이고요. 3번. 국제분산 투자는 국내 분산 투자만으로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추가적으로 분산시켜 효율적 투자기 예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해외 증권 투자 더하면 극대화된다. 4번.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을수록 국제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진다. 상호 의존성이 높다라는 거는요. 이 두 자산끼리 합쳐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면 언제나 뭐라고요? 움직임이 높아진다는 건 체계적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작아지겠죠.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지금 보기 2번하고 4번을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상관관계로 접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면 상관관계가 1이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는 거고. 아시겠죠? 예. 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 다 보시고 요 개념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세요. 국제분산 투자를 했을 때 위험 낮아지고 리스크 리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2번. 다음 중 국제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2번 문제는 앞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한 발짝만 딱 더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환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피하는 게 좋니? 이 얘기거든요. 얘는 문제를 통해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올바르지 못한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국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요. 그러니까 A 국가와 B 국가가 움직임이 서로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의 상관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뭐 191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0년 정도의 서로 관계를 볼게요.
1910년도에는요. 한미 간에 서로 뭐 교류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들의 상관관계는 거의 0이에요. 어떨 때는 뭐 0. 몇 마이너스도 나기도 하고 플러스 나기도 해요. 한 1960년대까지도 거의 0, 0이에요. 근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플러스 10이면 한국은 플러스 5 정도는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1980년도 되면 플러스 10 되면은 뭐 플러스 6 정도 되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10이면 플러스 9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국가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높다가. 그런데 이렇게 100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0년 중에 한 70년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최근 한 30년은 상관관계가 엄청 높아져요. 근데 얘네 가중평균 때려버리면 상관관계가 없던 시간이 있는 기간보다 2배 이상 크니까 한 0. 얼마밖에 안 나올 거라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미국이랑 한국은 상관관계가 없어 라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 투자자가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장이 전날 폭락해서 내일은 내 주식이 오르겠구나 했는데 한국장도 같이 떨어져 버리죠. 맞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국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과거 자료를 이용하죠. 실증 분석이 있기 때문에 자료의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최근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막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따지면 상관관계가 없던 시기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절하다의 기준은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월간 데이터를 써야 되고요. 월 자료로 30개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3년치 자료 정도면 회귀 분석을 통한 통계 분석에서 뭐 적절한 데이터의 수 정도로 봐요. 아시겠죠? 요 개념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할 때도요. 요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언급하거든요. 또는 우리 이제 성과평가 파트에서도 그때 다 같이 쓸 거니까 항상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또한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방식에서는 데이터는 요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환해지네요. 환해지도 한번 볼까요? 환해지도 무턱대고 이제 외우기도 하는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요. 환해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환율은 무조건 이래요. 주식은 어때요? 하다가 또는 그래서 상패. 이렇게도 가죠. 근데 환율은 무조건 이거예요. 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제가 이제 무조건이라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그래요. 근데 실은 무조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금리예요. 환율이니까. 국가의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그냥 환율로 볼게요. 금리라면 또 바꿔야 돼서 헷갈리니까. 얘가 환율이라고 보면은요. A 국가와 B 국가의 관계에서 A국의 환율이 이렇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환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데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어떤 환율이에요? 변동환율제죠. 변동환율이라고 봤을 때 A 국가와 B 국가가 교역의 중심에 있어요. 그럼 A 국가의 환율이 막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얘네 돈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이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사업들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뭐를 해요? 인위적인 조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환율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돈이 몰려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가고 매도세가 가니까 가격이 떨어져 갈 거예요. 그럼 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너무 낮아지면 이번에는 또 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또 환율을 올려가서 올라가고. 이해되시죠? 환율에서 변동환율은 특정 국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인데요.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경상수지, 경제 수지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경제 무너짐을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조정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들어가면 막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니 이렇게 해서 지정해갖고 페널티 때리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변동환율은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커브를 그려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더라서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을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높은 확률로 환율은 언제나 이렇게 이 사이클을 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환해지예요. 계속 떨어지지만 않고 10년 떨어졌으면 10년 있다가부터 나머지 10년은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 환해지라는 관점에서 장기
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해지 비용을 내고 해지를 거는 게 맞냐 이 얘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장기 투자이고 전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 알아서 잘 해놨을 거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만약에 여기서 파는 게 이익이면 여기서 매도해서 주가 이익에 환율 이익까지 2배로 먹는 거고요. 손해 날 것 같아?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올라가서 손익분기점 다시 찍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환해지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돈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주가 변동보다 환율 변동이 더 클 수 있어요. 환차손이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얘기예요. 보기 2번. 환해지는 국제투자 수익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관관계 분석 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간의 상관성만 고려하면 된다. 땡이죠. 반드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아 환해지가 무의미하나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을 능가할 수 있다 해서 단기, 장기로 구분해 갖고 학습을 하세요. 돼요? 2번 오답. 3번 거시경제 충격은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시경제 분석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죠. 4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서로 같이 움직이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증권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용 이 두 가지 머릿속에 반드시 좀 넣어서 기억하세요. 돼요? 네. 네, 계속해서 3번. 다음 중 국제 주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얘는 교재 하단에 보면은요. MSCI랑 FTSE, WGBIG 요 세 가지 국제 주가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요거 그냥 한 번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제를 바로 볼게요. 1번. MSCI 지수는요. 시총,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유동 주식수 방식이라는 걸 별붙여서 기억하세요. 2번. MSCI 지수는 주가가 상승한다면 원화 가치와 무관하게 상승한다. 땡이에요. MSCI는 뭐예요? 저 외국계 지수죠. 특히 미국계 펀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게 모건 스탠리 미국계 증권사가 만든 지수들이어서 미국계 그 대형 펀드들이 쓰는 벤치마크 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뭘로 바뀌어서 그렇죠. 달러화로 환전되어져서 평가되어지니까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은 MSCI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환율의 영향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오답. 3번. 우리나라는 MSCI 지수에서는 신흥시장이고요. FTSE, 영국계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선진시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4번. 우리나라가 WGB 지수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변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변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 2번 MSCI 지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교재 하단에 들어가서 내용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4번이요. 이제 체계적 위험으로 본 국제 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천천히 봐보세요. 설명을 하고 내용을 볼게요. 자, 총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눠 놓고요. 얘는 분산 가능한 위험, 분산 불가능한 위험. 바로 얘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고요. 요거는요. 시장의 움직임분의 개별 자산의 움직임인 민감도로도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이제 이렇게만 딱 놓고 볼게요. A, B예요. 한국인, 미국인. 둘 다 그 코스피예요. 코스피 투자. 이제 바라봤을 때 국내 투자자와 국내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화 달러라고 봐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환율을 갖다 넣는 거니까 환율은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코스피에 투자하면 어차피 원화니까 이 움직임이 환율이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빼고 다시 한국인이 코스피에 투자하면은요. 원래 한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니까 이 둘의 관계는 거의 동일하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인이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는 바라보면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국 시장이라는 건 이 미국 시장과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요, 이 둘의 이제 그 민감도죠.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뭐가 되는 거니까? 요게 국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뭐예요? 그냥 국내 투자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제 분산 투자를 하면 뭐를 낮출 수 있다고요? 체계적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국내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은 없앨 수가 없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바라보면 A가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랑 B가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누가 더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A가 더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위험을. 됐죠? 근데 이때 이 위험은요, 우리가 리턴에게 100% 보상을 주는 위험이 아니라고요. 돼요? 아까 국제분산 투자 요 그래프 그렸을 때 제가 요런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두 개를 그렸었잖아요. 얘가 국내 투자, 얘가 국제 투자. 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전환한 거라고요. 그 얘기는 국내 투자자는 여전히 뭐를 갖고 있다? 체계적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뭐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의 위험은 4예요. 그런데 국제 분산 투자를 한 미국인의 위험은 뭐만 남아져 있으니까? 체계적 위험만 남아져 있으니까 1이 된다고요. 여기서 체계적 위험이 낮아진다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봤을 때 국제 분산 투자를 한다면 체계적 위험이 다시 비체계적 위험으로 어느 정도 바뀔 거고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위험은 더 낮출 수 있다는 건데 얘는 국내에만 투자하니까 그걸 하나도 낮추지 못해서 4만큼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고, 미국인이 여기다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 3만큼이 사라지니까 얘는 1만큼만 감당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얘가 상대적으로 낮고 얘가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하지만 리턴은 어떻다고요? 얘랑 어디다 투자했어요? 코스피가 투자했으니까 수익은 동일할 거예요. 돼요? 누가 좋은 거예요? 좋죠? 수익이 동일한데 위험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얘가 체계적 위험 1을 얼마만큼? 국내 투자자랑 똑같은 수준인 4만큼 올린다면 곱하기 4배죠. 수익률도 그냥 단순 계산한다면 4배만큼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돼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해외 증권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맞죠? 이로 인해서 국제 투자의 유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 머릿속에 천천히 잘 보세요. 2번, 3번 돌려보시더라도 제가 했던 내용들에서 이 말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접근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일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여기서 국내 투자자에게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건 국제 투자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4가 여기 있는 요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 투자라는 걸 가정을 하면 얘가 3대 1로 다시 나누어진다고 그런 거고.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위험을 이렇게 10으로 보면 국내 투자를 하면 6대 4가 되는 거고요. 됐죠? 국제 투자를 하면 4가 다시 또 3대 1로 나누어져서 1만 남게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해예요. 이 부분은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면 분산 투자에서 반드시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하고 오세요. 제가 대한투자 처음에 시작할 때 강조 한번 했었죠. 분산 투자 이론을 보고 오는 게 가장 좋다고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것만 보셔도 무방하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나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분산 투자를 보거나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 3번, 4번, 5번 한번 정리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체계적 위험으로 본 국제 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분산이 잘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총 위험보다는 체계적 위험으로 투자 대안을 판단하는 게 맞죠? 그렇죠? 2번. 한국 주식과 한국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한국 주식과 미국 시장의 체계적 위험보다 크다.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여기 한국인을 한국 시장, 그렇죠? 여기를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이걸 한국 주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미국인, 저기 나와 있는 한국 시장을 한국인, 미국 시장을 미국인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주식하고 한국인의 체계적 위험과
한국 주식하고 미국인의 체계적 위험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보기 2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 제가 원래 저 기본서에는 저렇게 주식과 시장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저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한국인, 미국인, 코스피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 3번. 그럼 미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 시 한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체계적 위험이 낮기 때문에 2번, 3번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대 수익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투자 유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기 3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4번. 국제 주식시장이 통합되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한국인이 여기 투자하나 미국인이 여기 투자하나 둘 다 체계적 위험은 4예요. 그렇죠? 완전히 통합되면 국제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오다. 정답은 되게 허무하게 4번에서 나와줬는데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은 이해할 수 있냐 없냐예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요거와 흡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가 출제했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이게 정답이냐, 왜 저거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래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한국인과 미국인 체계적 위험에 대한 정리, 요 설명 하나만 갖고 쭉 정리를 해서 두세 번을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말을 베베 꼬아놔도 다 접근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4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5번. 다음 중 해외 투자와 환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외 증권 투자는 방금 앞서 풀었던 4번하고요. 지금 푸는 5번. 이 두 문제 때문에 상당히들 어려워들 하세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먼저 이 5번 문제는요. 하단 그 정리해 놓은 걸 쭉 보면은요. 그 해외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1 플러스 해외 곱하기 1 플러스 환율 변동 해서 얘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빼면 얘가 마이너스 1을 하면 자국 표시 통화 수익률이 나와져요. 그러니까 수식을 그러니까는 자국 통화랑 해외 통화랑 환율 변동 이 세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계산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거 수익률에 1 플러스로 하니까 뒤에서 1을 빼고 간단한 수식들이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국제 경쟁력 논리라는 것과 국제 투자 논리인데요. 경쟁력은 무역으로서 통화와 그 주가를 해석하는 거고요. 국제 투자는 자금의 흐름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와 주가의 관계를 봤을 때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누구예요? 국제 경쟁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통화 가치의 상승은 주가 하락을 이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만 보세요. 통화 가치가 오른다는 건 물건 값이 비싸지잖아요. 맞죠? 안 팔리겠죠, 수출이. 그러니까 그 기업 주가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국제 경쟁력이고, 국제 투자 논리는 자금의 흐름이에요.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금리 높잖아요. 캐리 트레이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다가 투자하면 국내 무형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주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는 주가도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국제 투자 논리예요. 최근에는 금융시장에서는요, 이 무역의 영향보다는 헤지 펀드들과 같은 국제 자금의 영향들이 더 크기 때문에요. 국제 투자 논리가 최근에는 가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잡으면 해외 투자 환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볼게요. 한번 1번. 국제 투자 수익률을 본국 통화로 표시하면 투자 수익률과 환율 변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수익률하고 환율 변동분 이 두 가지가 다라는 거예요. 2번. 국제 투자 시 주식에서 얻는 수익이 없더라도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양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가치가 올라가니까. 맞죠? 2번도 맞고요. 3번. 주식 가격과 투자 대상국 통화 가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전체 투자 위험은 감소하죠. 왜?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4번. 국제 경쟁력 논리는 통화 가치와 주가를 양의 관계로 보고 국제 투자 논리는 음의 관계로 본다. 반대죠. 4번이 오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투자 논리가 주예요. 그러니까는 통화 가치가 오르면 주가는 오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돼요? 네. 그래서 5번 문제도 두 가지 내용만 머릿속에 넣고요.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6번.
환위험 해칭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환해지 장기 투자하면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해도 된다고요. 환 노출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단기간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면 해지의 방법과 그 특징들은 뭐냐 이건데요. 해지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격, 상승 리스크와 가격, 하락 리스크 둘 다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화와 달러의 관계로 봐볼게요. 아시겠죠? 수출업자예요. 미국에 물건이 가고요. 달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가는 기간들이 꽤 걸려요. 3개월 정도. 근데 수출업자는 물건을 배에 딱 실으면서 예상을 해요. 달러당 1,000원.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죠. 내가 그래서 1달러어치 물건을 보내니까 미국에 도착하면 얘가 나한테 1달러로 보낼 거고 1달러로 바꾸면 1,000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0원만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결되니까. 근데 1달러가 왔어요. 근데 이때 환율을 보니까 얘가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 돼 있네요. 환율 하락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가격 하락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 버리면 지금 내가 원래 1,000원 있어야지 월급 주고 뭐하고 이자 먹는 건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부도날 수도 있어요. 물건 잘 갖다 팔고 환율 위험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해야 돼요? 미리 시장에다가 1달러를 공매도 치는 거예요. 공매도 쳐서 현금으로 1,000원을 보유하고요. 3개월 있다가 달러 다시 사면 돼요. 달러 다시 사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1달러 다시 주고 9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받으면 공매도 빌려온 거 다시 갚으면 내 통장에 100원이 남겠죠. 이해되시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의 해지 방식들이에요. 가격 하락. 방금 뭐 했어요? 선물을 갖다 제가 공매도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이나 선물환을 매도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가격 상승은 반대겠죠? 수출업자가 아니라 수입업자죠. 물건 받고 달러 줘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1,000원에 1달러 바꿀 줄 알았는데 1,100원에 1달러면 100원 더 있어야지 1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물환을 미리 매수하는 거예요. 선물이나 선물환을. 이게 선물환 해지 또는 파생상품 해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해지에서 가장 기본은 요 해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 하단에 보면은요. 환위험 해칭 전략의 1번에 보시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지에서 선물환, 통합파생,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롤링 해지 등이 나오는데 얘네들 전부 다 내용은 다 이거고요. 종류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선물환을 쓰냐? 선물을 쓰냐? 통합파생을 쓰냐? 이렇게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2번에 통화 구성의 분산. 통화를 여러 개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에 기타 환위험 해칭 방식에서 디귿의 내재적 해지만 알아두세요. 투자 대상국의 통화 가치와 해당 기업 주가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게 내재적 해지이다. 그러니까 그 원화 한국이랑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원화를 달러로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디에다가 투자하냐면 미국 기업인데요. 한국하고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는 애들이요. 그럼 얘네들은 원화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기업 가치가 같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투자해 놓으면 얘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내재적 해지가 된다는 건 통화의 음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는 쪽에서 이득을 취해서 리스크를 없애는 게 내재적 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국제투자펀드의 환위험 해지 전략은 일반적으로 해지하지 않는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6번 문제. 다음 중 환위험 해칭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번. 현물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 시 증거금 제도로 인해 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파생에서 증거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파생 거래할 때는 증거금이라는 그 결제 계좌를 갖고서 우리가 거래한다. 지금 1번은 이렇게만 보시고요. 난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요. 파생 넘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 파트에서는 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돼요? 네. 2번.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본국의 통화를 미리 매도해 두는 방식으로 환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주식 샀죠. 주식 매수자의 리스크는 뭐예요?
가격 하락 위험. 우리 가격 하락은 뭐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본국의 통화를 미리 매도해 두는 방식으로 위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해외 통화를 매도해야죠. 그죠? 우리나라 돈 미리 백날 갖다 팔아봐야 뭐예요? 해외 통화를 미리 갖다가 매도하는 선물한 매도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해지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기 2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본국의 통화를 미리 매도하는 게 아니라 선물한을 매도해야 되고 선물한 해외 통화를 갖다 팔았으니까 본국의 통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매입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환위험을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잘못된 거예요. 해외 통화는 팔고 본국의 통화 사야죠. 그다음에 나중에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번 오답. 3번 투자 대상국 통화 가치와 해당 기업의 주가의 음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걸 우리는 내재적 엣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4번 국제 투자 펀드의 경우 환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고 수익의 기회로 간주하여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게 보통이고, 그렇죠? 단기 투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부분 엣지 정도만 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7번. 다음 중 국제 주식 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이제 또 동조화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또 앞으로 가서 상관 관계를 봐야 되겠죠. 동조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A랑 B의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비슷해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합하라는 거는요. A랑 B 국가의 거시경제, 그냥 경제 지표라고 할게요. 경제 지표가 유사해진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화가 나타났다라는 건 A 국가의 주식이 올라가면 B 국가도 따라서 올라가면 동조화가 나타나는 거고, 통합하는 얘네 환율의 움직임이나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과 B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 움직임이 비슷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서 서로 무역을 주고받는 거예요. 원재료를 사서 가공해갖고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안 좋아지면 얘네도 안 좋아지는 거죠. 왜? 원재료를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못 사면 또 못 파니까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두 국가 간의 서로 움직임이 흡사하게 가는 걸 통합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가는 걸 동조화. 둘 다 뭐가 올라간다? 상관관계가 올라간다. 자, 상관관계 올라가면 해외 증권 투자 관점에서는 분산 투자 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매우 낮아진다. 분산 투자가 무의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7번이에요. 주식시장, 국제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번, 통합된 금융시장에서는 분산 투자 효과 및 초과 수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제 투자는 무의미하다.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표면상으로 보면 1번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2번, 국가 간의 통화 차이와 환율 변동은 국제 자본시장 분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3번, 동조화 현상은 통합화 없이도 발생 가능하고요. 구조적으로 정착된다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3번도 맞고요. 4번, 동조화 현상은 국가 간의 상관관계를 높여 국제 분산 투자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것도 맞네요. 틀린 거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1번이 문제예요. 1번이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문제냐면, 자, 국제 분산 투자는 이렇게 동조화가 생기면은요, 분산 투자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국제 분산 투자 하지 말자 이건데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A랑 B의 케이스예요. 통합화가 있더라도 국제 분산을 한 애와 국내 분산 투자를 한 애를 바라보면 아무튼 간에 얘가 이 통합화가 계속될 거라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지금은 통합화, 동조화가 나타나서 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뭐 하락 동조화라는 게 요즘에 가장 큰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경색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져서 리스크가 높아지면요, 그 리스크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들이 아시아 시장까지 오는데 반나절에 안 걸린다 이거예요. 이럴 땐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 같이 붕괴됐어요. 근데 얘네가 회복되는 속도는 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떨어질 땐 똑같이 팍팍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그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든가 뭐 경제력이라든가 여유 자금의 확보라든가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국가는 빨리 올라가고 어떤 국가는 느리게 올라가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동조화 현상 때문에 국제분산 투자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올라갈 때는 동조화 현상이 깨져버리니까 국제분산 투자라는 애들은 리스크는 훨씬 더 감소되면서 잘 올라가고 국내 투자만 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기 1번이 통합된 금융시장에서 분산 투자 효과 및 초과 수익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제 투자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분산 투자 효과가 낮아질 수는 있으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의미가 없더라도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지 상황이 변화됐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 텍스트 1번이 이제 기본서에서 언급되어진 부분들인데요. 통합된 금융시장 하에서도 국제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제분산 투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오답이에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이제 분산 투자와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푸는 문제는 싹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에 풀 8번 문제부터는 이제 해외 증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남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은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만 정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외 증권 투자 파트 후반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됐죠? 네. 이번 강의 듣느냐고 수고 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